시민들이 60년대 이후로 철도를 잊어버리다가 갑자기 철도 붐이 불다 보니까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철도들을. 지금 거의 폐선 위기예요. 그쪽 다 각 도시의 외곽 지역들인데 거기가 인구가 늘지 않는 거죠. 근데 한국이 망하지 않나 같이 갈 거다. 또 안고 간다.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누구나 살기 좋고 사기 좋은 곳을 제대로 분석해서 정말 실패 없는 지역 그리고 집을 찾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사는 곳 이곳을 연구하고 계시는 김시덕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철도 얘기를 좀 하셨단 말이죠. 드렸죠. 거기서 제가 조금 더 들어가고 싶습니다. 왜 철도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 왜냐하면 고속도로도 곳곳에 있는데 왜 철도를 중심으로 어떤 발전의 축을 보고 계신지가 참 궁금합니다. 철도는 근대의 다른 말이죠. 런던에 처음으로 열차가 났을 때 사람들이 열차 시간에 따라서 시계를 맞추기 시작했다고. 우린 퀘니 베르 철학자 얘기만 하지만 사실은 철도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런던과 중부 잉글랜드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을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라는 건 훈련이지 않습니까? 산업화라는 건. 그 훈련을 시킨 게 철도죠. 그 철도는 정시성. 그러니까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도로는 막혀도 철도는 부산부터 서울까지 늘 같은 시간에 운행한다라고 하는. 이게 근대 핵심이죠. 시간을 맞춰서 우리는 같은 공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도 KTX나 GTX를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철도가 버스나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물론 이제 한 번에 싣고 간 사람도 많긴 하지만 설사 적다 하더라도 편수가 하루에 3번이라 하더라도 소중한 것은 내가 계획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인생에 대해서. 그거는 다른 교통수단은 줄 수 없는 철도만의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제가 항상 이게 어디 좀 중요한 곳을 갈 때는 다른 수단보다도 무조건 지하철이나 그렇죠. 철도를 꼭 사용하거든요. 차를 놓고. 왜냐하면 그 시간에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자신이 없거든요. 중간에 교통사고 나면 실패하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 전문가들 다 GTX 얘기를 참 많이 했단 말이에요. 수도권 사람들은 참 중요하다. 수도권 사람들은. 네, 수도권 사람들은. 자, 그런데 최근에 내신 책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이 책을 보면 GTX가 수도권 전철만큼 효용감을 제공할지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 왜 그런 거죠? 지금 많은 철도 전문가들은 저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철도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GTX가 일단 대심도라고 네. 꽤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시다가 6호선 5, 6, 7, 8호선 타시면 꽤 깊이 들어간다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들어가야 돼요. 일단 역부터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GTX는 서울 지하철 1, 2, 3, 4호선이 아니라 거의 KTX가 조금 더 여기 조밀한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KTX 역이 있는 경우, GTX 역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에서 버스 타고 GTX까지 가서 꽤 깊이 대심도로 들어가서 출근 시간에 그래도 아마 조밀하게 할 것 같은데 평소에는 아마 20분 이상 벌어질 겁니다. 그거를 기다렸다가 그 목적지 근처까지 가서 다시 대심도로 올라가서 거기서 버스 타고 목적지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다를 겁니다. 모든 철도가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바로 내 앞에 열차가 GTX 여기 생길 거고 가면 금방 갈 거고 생각하시는데 아마 전혀 아닐 겁니다. 심지어 요금도 비쌀 거예요. 요금을 낮추라고 하면 다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GTX가 안 생기는 결과를 낳을 겁니다. 그 건설비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열차는 지상으로 노는 게 편합니다. 돈도 싸게 들고 확장도 쉬워요. 차량 수 늘리는 거.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모두 열차는 지하철로 하라고 하잖아요. 당신 집 앞에 열차는 다니지 않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나라만큼 지하철이 많은 경우는 정말 다른 나라 도시 가보면 지상철도 상당히 많은데 그렇죠. 우린 진짜 다 지하로 놓은 것 같아요. 약간 고가도로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고가도로는 시끄럽고 아래는 슬로마 된다는 게 있는데 뉴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호러 영화를 많이 보셔서 그런 건데 다 잘 삽니다. 도쿄도 그렇고. 원래 도시는 고가도로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너무 제약하다 보니까 요즘에 몇 년간 놓여진 수많은 경전철들 억지로 지하에 우겨넣다 보니까 없는 돈으로 하다 보니까 1량짜리 좁은 걸로 하고 사실은 그 지역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걸 고치려고 하면 엄청 돈이 듭니다. 지상에서 쉽게 하는데 지하에서 공사하려면 거의 새로 넣는 수준으로 다시 해야 돼요. 한 2량, 4량을 늘리는 정도는. 근데 지금 나쁜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GTX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집안 문제도 있고요. 대심도가 지상에 아파트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도 여전히 법적 논란이 있고 아파트 주민 같은 경우는 반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집안 흔든다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은 효율적이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전혀 열차가 없었던 파주 운정이나 경기도 일산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다 낫지만 다시 강조드리지만 서울 지하철 2호선은 아니다. 2, 3분, 1, 2분 한 대씩 오는 열차나 기대하시면 안 된다. 열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도시들을 위해서 지상으로 놓으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 도로 따라가지고 그게 유일한 해답이에요.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수도권 외의 지역도 이제 GTX가 많이 건설되면서 이제 그동안 출퇴근 때문에 고통받았던 많은 분들이 좀 해소가 될 걸 기대했었는데 그렇죠.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GTX가 많이 생기면 네. 그러면 수도권에 한번 놔놓고 잘 이게 효과가 없으면 이게 GTX가 막 보급되거나 하는 일을 좀 기대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이미 철도 쪽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GTX가 현재 계획된 게 전부 완성될 것이냐도 사실은 그 미지수죠. 정도입니까? 네. 예. 뭐 강남을 통과하는 노선들은 될 거라고 봅니다만 강남을 통과하지 않는 노선이 과연 완공될 것인가는 돼봐야 합니다. 철도는 대통령이 와서 기공을 하고 코팅하고 예산까지 설정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국가가 계획을 발표하면 되는 줄 아시더라고요. 안 되는 게 얼마 많은데요. 특히 철도는 안 되는 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난 100년간. 그래서 철도 계획 같은 거, 교통 계획은 될 때까지는 된 게 아닙니다. 그 역세권 보통 막 광고하고 그럴 때 여기 이제 뭐 이런 철도도 놓이고 뭐 여기 GTX 놓이고 GTX 뒤까지 나오고 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집을 직접 사거나 그렇죠. 그런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특히 이번에 완공된 경전철 중에도 너무 수요 지역에서 벗어난 데만 돌아가지고 전혀 수요가 안 나오고 적자 노선인 데가 많거든요. 뭐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경기도 어디 도시인데 거기도 이제 소문은 이제 지역 유지들의 땅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소문도 있고 아이고. 그러니까 지역 논리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지상이긴 한데 그거는 좋은데 너무 수요가 없는 데로 돌아가 버려서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수요가 많은 걸 찾기보다는 약간 놓기 쉬운 데로 간 거죠. 이제까지는 그리고 한국의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데 지하철이나 열차를 놔도 사람이 올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안 그럴 겁니다. 이제는 열차를 놓는다고 해서 사람이 모이지 않을 거예요. 아주 상징적 사례가 영종도 인천공항에서 남쪽 용유도 쪽으로 향하는 모노레일이 있는데 지금도 아마 폐업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막고 있는 중인데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종도 전체가 인구가 찰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네. 차지 않는 거죠. 인천 중구거든요. 인천도 그렇습니다. 지금 포항 KTX역 근처가 지금 신도시 많이 만들고 있는데 포항제철소 포스코가 지금 어떻게 하냐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이번에 포항 또 물난리 크게 나서 잠깐 잠겼잖아요, 물에. 네. 원래 그쪽이 약간 포스코가 옮기나 말는 얘기가 있어요. 포스코 쪽은 낡았고 좀 광양이 새거라 뺀다는 소문 듣고 해서 포항 분들이 좀 인심이 안 좋은데 근데 그런 중에 도시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원주민들도 길을 헤매는 정도로 신도시 만들어지는 중인데 이것이 과연 수초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미지수예요. 사실 포항 같은 포스코라고 하는 단일 기업에 많이 밀착되어 있는 도시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이 떠나거나 또는 경제가 차단이 나빠지면 같이 위험해지는 이런 문제 많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러니까 철도역 주변에 무조건 투자는 신중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무조건 우리나라에서는 역세권에 투자하는 게 지금까지 항상 정답이었단 말이죠. 그 그럼 앞으로 수도권들. 역세권에 대한 생각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역세권에서도 좀 옥석을 가려야 그렇죠, 되나? 그렇죠. 이렇게. 그런 거죠. 네. 어떻게 다른가요? 그럼 옥석 차이는 뭡니까? 옥과 석의. 평택 서부의 일부 지역들은 사람도 없는 무인 신호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들을 역사권이라고 장사를 한 부동산들도 있었어요. 이른바 기획부동산이라 부르는. 그렇게 시민들이 60년대 이후로 철도를 잊어버리다가 갑자기 철도 붐이 불다 보니까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철도들을. 서울 지하철 1기 지하철, 2기 지하철도 구분 못 하시고 하물며 GTX, KTX와 KTX 이음도 구분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무조건 그냥 철도 여기 생긴다. 그러면 사람 많은 유동인구 늘어난다. 생각하시는 거는 오류다라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 이미 특히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산업철도라는 게 깔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대불 산단 저 목포 쪽에 그리고 저 울산 쪽에 울산 신항만 철도라든지 일단 화물철도이기 때문에 역사권이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거의 폐선 위기예요. 그쪽도 다 각 도시의 외곽 지역들인데 그쪽 거기까지 인구가 늘지 않는 거죠. 일단 인구 감소 문제랑 얽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역세권은 대단히 신중하게 보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수도권 사시면서 서울 인접 지역의 역들을 보시는 건 그건 뭐 당연히 정답이죠. 그건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외곽 지역의 역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보시라. 그거는 서울 지하철 1기하고는 다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들어오는 소식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일본 사람들이 정말 철도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진짜 기차 매니아들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대 매니아인 거죠. 네. 근데 그 일본에서도
역이 폐쇄되거나 아니면 철도가 폐선되는 많이 있죠. 이런 좀 놀라운 얘기들이 자꾸만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면 그런 것까지 걱정하는 시대가 조만간 온다고 보시는 건가요? 한국은 일본과 상황이 좀 다른 것이요. 네. 일본은 이제 이른바 국철이라고 하지만 국철은 아닌 JR이 있죠. 저편 레일로드. 이게 국철이 민영화된 게 이제 저편 레일로드고 이제 지역별로 분할됐습니다. 그때 일정 부분 폐선을 시켰고 사실 한국의 코레일 같은 거죠. 약간 이제 준 공공기관인데 코레일은 JR보다는 공공성이 강합니다. 한국 정부가 코레일이 망하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다르다. 그리고 이제 JR을 운행하다가 도저히 채단성이 안 맞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폐선을 시킵니다. 시키는데 지자체가 말리겠죠 아마. 그러면은 니네가 운영하십시오라고 넘겨요. 그걸 제3섹터라고 하는데 사실은 폐선시켜야 되는 게 맞는 지역들인 거죠. 근데 지자체에서 이제 혈세를 부어서 돌리는 건데 사실 이제 일본이 철도 매니아다 보니까 철도 너무 좋아해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차라리 버스 운행하는 게 나아요 거기는. 근데 철도를 붙잡고 싶어하는. 왜냐면은 근데 하지만 이해는 되는 게 버스가 들어오면은 이제 민영들이잖아요. 점점 편수를 줄여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운행을 중단시켜요. 근데 하루에 한 번이라도 철도가 다닌다는 게 있으면은 최소한의 뭐랄까 그 병원에서 마지막 그 산소 마스크를 붙이고 있는 거, 네. 그렇게 붙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철저 정치성 문제. 문 닫아야 되는데 민원이 무섭잖아요. 역시 일본도 그런 경우에 좋은 방법이 재난입니다. 지진 나거나 해일 오면은 방치해버립니다. 돈이 없다고 수리할 돈이 없다고. 그럼 자연스럽게 폐선으로 가요. 그건 일본의 사례. 한국은 정부 돈으로 결국 하는 거다 보니까 시설공단에서 네. 그 정치인들이 해마다 말하잖아요. 우리 수도 깔아달라고 하는데 깔아놓고는 이제 놀리는 거죠. 근데 이거 철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정부 답사하다 보면 간척지 만들어 놓고 비어있는 땅이 얼마나 많고 꼭 새만금이라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네. 또는 공단 만들어 놓고 비어있는 데가 얼마나 많고 최근에 봤던 인상적인 곳은 충남 당진의 성문산단이라는 데인데 아직 간척지 크게 만들어놨는데 비어있어요. 꿈은 크신데 조금 더 힘내시길 바라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많은 것 중에 하나로서 철도가 있다. 한국과 일본은 비교할 수는 없다. 한국은 전반적인 세금의 낭비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철도 문제는. 더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국이 망하지 않나 같이 갈 거다. 또 안고 간다. 네. 근데 지자체들이 그래서 지자체들의 돈을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중앙정부에서. 근데 이걸 조금 더 도시의 재정비로 가야지 시설, 인프라가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 답사 보면 뼈저리게 느낍니다. 네. 너무 많은 시설이 놀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이 역세권도 알아봤습니다만 자연 친화형 요즘에 숲세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숲세권에 제가 진짜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혹시 숲세권에도 가려진 위험이 있다 이렇게 책에 쓰셨길래 혹시 숲세권 가면 뭐 어떤 기대와 또 위험성이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숲세권에 가려진 위험은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위험인데. 눈에 보입니까? 그죠. 네. 옹벽이죠. 아. 사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파트 뒤에는 바로 산이 있어서 여름에도 창문 열면 산바람 불어서 에어컨 안 틀어도 되고 새소리 들리고 좋다. 근데 비 오면 산사태 나기 좋다는 거거든요. 숲세권이라는 거는 산사태 위험 지역의 다른 말을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리버뷰, 오션뷰도 수해 위험 지역의 다른 말인 거죠. 이번 9월 8일 포항 태풍 때 흰남노를 때 봤습니다만 강에 안만 깎이니까 펜션이 내려앉아 버리고 물 잠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숲세권이라 하더라도 좀 떨어져야죠. 저는 우면산 주변에 남부순환도를 자주 이용하는데 2011년 대홍수 때 우면산에서 남부순환도를 끼고 반대편에 있던 아파트까지 1층까지 산사태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네, 그때 그 화면까지 찍혔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었죠. 거리가 꽤 됩니다. 남부순환도가 넓거든요. 근데 그거를 관통한 거예요. 흙이. 하물며 창문 열며 산이 보인다라는 거는 어떤 거겠습니까? 이번에 8월 8일 서울 남부 지역 홍수 때 폭우 때도 동작구의 모 아파트가 산사태 피해를 입어서 한 분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옹벽 문제였던 거죠. 근데 서울은 암벽산이 많아가지고 암산이 많아서 바로 절벽 옆에 아파트 지은 곳이 많거든요. 성남도 최근에 뭐 화제됐습니다만 뭐 옹벽 높은 데가 있고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좋게 보실 게 아니에요. 잘하시리라 믿지만 너무 급하게 짓거나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좀 대충 짓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각자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면산 산사태 때 그 거리를 생각하시고 숲세권을 선택하시라. 그 폭을. 너무 어려운데요. 가만있어 봐. 근데 여기다가 또 하나 걱정은 최근에 진짜로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젠 진짜 사석에서 뭐 식사하다가도 기후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는. 그렇죠. 그 이유가 태풍이 이제 좀 있으면 10배는 강해질 거다. 조만간. 예상하고 거기다가 해수면도 올라간다. 네.
이런 걸 고려해서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 좀 편하고 마음 안심하고 살려면 이 침수 지역 이런 것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렇죠. 시점에 온 거죠. 맞습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여의도 개발할 때 정부의 3대 부처가 다 온다는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네. 그러다 보니까 배수시설을 잘 해놔서 침수가 없죠. 근데 강남만 해도 어차피 민간인들 살 거라서 그렇게까지 배수를 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늘 넘치는 거죠. 그게 원래 넘치는 곳이었고 만들 때도 그렇게 신경을 크게 안 썼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약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제가 자주 이제 소개해드리는 몇 가지 지도가 있습니다. 1925년 홍수 피해 지도 같은 것이 있는데 보면 그때 지도들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피해가 덜해지는 것과 기상이변으로 더 피해가 심해질 걸 결합하면 대충 겹쳐요 상황이. 근데 보다 보면 이제 부산도 그렇고 영산강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여담입니다만 100년 전 홍수에서도 안전했던 곳이 지금 세종시 지역이더라고요. 금강은 안전해요 비교적.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 세종으로 이전을 했던 게 다 뜻이 있더라고요. 홍수도 안전한 곳 거기는 그런 곳이 있고 포항 역시 태풍이 많은 이제 교훈을 주죠. 특히 리버뷰는 조심하시라. 강 옆에 있는 건 위험합니다. 리버뷰가 훨씬 비싼데요. 이거 강 보인다고. 제가 느끼는 게 네. 왜 그걸 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이라는 걸 논하는 분들이 크게 토목, 경제 그리고 법률이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요시하는 국방 안보 문제라든지 재난 문제가 빠졌었던 것 같습니다. 담론에서. 이분들이 갑작다 생각하진 않아요. 잘 느끼지 못했던 거지. 근데 저는 유학했던 데가 일본이기도 하고 기상이변이 심해지면 이제까지 안전했던 곳이 앞으로 안전해지지 않을 겁니다. 당장 이번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별장도 미국 동부 지역의 해안가인데 침식 위험이라지 않습니까? 그 기반이 깎여 내려가가지고 집이 별장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9월 8일 포항 때 나타났죠. 그 펜션 한 무너져 버린. 그리고 이제 강변이 위험한 것은 지하 주차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차수벽 당연히 설치해야 되고 얼마 안 합니다 그거. 그거 얼마 안 하는 거 안 하려다가 사람은 돌아가시는 건데 그 지하 펌프장이 있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근데 펌프를 하는 전제는 펌프를 해서 올렸을 때 주변이 아파트보다 낮아야 되는 거죠. 근데 물이 강의 수위가 올라 버리면은 물이 팍팍 내려오는 거죠. 그러네요. 그게 이번 포항에서의 문제고 바닷가 도시들 부산, 포항, 목포, 인천 같은 곳은 만조, 간조가 있잖아요. 네. 이게 간만 차가 좀 문제됩니다. 8월 7일, 8일 인천 홍수 때는 인천 폭우 때는 인천 지역이 만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물이 빠져나간 건데 포항 때는 만조였습니다. 겹친 거예요. 부산 같은 경우는 그 피해가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 네. 태풍과 만조가 겹치면은 피해가 심하고 또 조금살이라고 전체적인 그 큰 틀이 있는데 이것도 맞춰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바닷가 주변이 앞으로는 점점 더 그렇게 좋지는 않게 될 겁니다. 해수면이 상승한다니 예, 더욱 정말 더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미국 지역의 별장들이 현재 맡고 있는 운명을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예, 미국 별장들이 많이 침식 피해가 일어나서 점점 내려앉고 있어요. 네. 그 부자들이 사는 곳들이. 그 부자들이 몇백억 들여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땅이 사라져 버리는 건가요? 땅이 깎여 버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동해안이나 이쪽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산불. 봄마다 동해안 산불 나잖아요. 제 주변에서도 바로 집 산가 그 숲살건이라고 해서 사셨다가 바로 집 앞까지 불이 다가와가지고 피해 본 분이 있으세요. 약간 산에서 떨어지고 강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너무 바다 앞에 바로 앞창 밖에 바다가 보인다는 것도 앞으로는 좋은 게 아니게 될 겁니다. 앞으로 집이나 땅을 보는 기준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은데 또 하나 궁금한 건 이제 어떤 땅이든 진짜 흥망성쇠가 좀 있잖아요. 있죠.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있죠. 강남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상징성 있는 동네가 돼버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남의 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 단지, 대단지 이거는 뭐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아라는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워낙 많은 땅과 집을 봐오셨으니까 역사도 봐오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건 보시나요? 저는 강남은 불패라고 봅니다. 아 강남은 다른가요? 예, 그러니까 강남이 살기 좋은 곳은 아닌데 사기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앞으로도요? 예, 아까 근데 막 침수도 된다 그랬는데 침수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은 아니죠. 근데 뉴올리언스도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허리케인이 오는데도. 아 그러네요. 뉴올리언스. 예,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그러니까 두 개 다른 거고 강남이 강남이게 된 것은 원래 서울의 중심이 강북이었다가 북한과의 전쟁을 대비해서 인구를 줄여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강남으로 내려보낸 것인데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되니까 그것도 위험해져서 세종 쪽으로 내려보내려다가 좌절된 거죠. 앞으로 그 정도의 동력을 가진 정치인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강남에서 멈춘 거죠. 정치의 중심성은. 정치의 원인이 있는 거군요. 예, 그 경제와 원인이. 정치는 같이 움직인다고 당연히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세종이 강남을 대체하지 못할 겁니다. 그 전에도 이미 강남 지역은 상습 침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험받고 본인들의 재력들이 강하셔서 커버하신 거죠. 그 쉬한 것뿐이지 피해 있었지만 살아가는 겁니다.
좀 사심 가득하게 저는 이제 은퇴하면 정말 자연 친화적인 곳 그런 곳에서 사는 꿈이 좀 있어요. 뭔가, 어느 자연이냐는 거죠. 네. 저는 산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강을 좋아하고. 선생님은? 저는 약간 숲속을 좋아합니다. 뭔가 새가 우는 그런 저 혼자만의 일종의 상상 그런 걸 하죠. 네. 그러면서 서울에는 예를 들어 여의도 같은 데는 일주일에 몇 번쯤 나오고 싶으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꼭 나와야 되나? 제가 생각을 해봐야겠네. 그러면 사실 가장 좋은 곳은 있습니다. 가평, 양평 좋더라고요. 네. 이미 많은 방송인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쪽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나오면 되는 분들은 그쪽에 많이 이미 가 계셨고 그래도 이미 가평은 꽤 떴죠. 그런 부분에서. 방송인들의 은퇴 장소로서. 근데 그쪽은 정말 산도 좋고 강도 좋습니다. 공기도 맑고 저희가 군사 지역인과 동시에 상수원 보호 지역이라서 개발 압력도 덜하고 조금만 가면 춘천 남이섬이지 않습니까? 거기 정말 좋죠. 자 이제 수도권 바깥으로 또 이제 눈을 넓히면 또 어떤 곳들을 도시에서 가신 분들은 평소보다 홍천이 적응하기 쉬울 거고 그러면서도 원주나 춘천하고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가면 기본적으로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동서울 터미널에서 1시간 거리입니다. 버스로. 같은 거래요. 원주나 춘천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 강원도에서 고르자면은 강원도 서부에서는 홍천이 최근에 눈에 들어왔고 동쪽은 뭐 강릉, 속초도 유명한데 요즘에 많이 떴죠. 서울 사람들의 별장으로. 정말 많이 떴더라고요. 많이 떴죠. 네. 몇 년 전 답사했을 때 여기 좀 좋구나. 중국의 공에서도 멀고 약간 산불만 조심하면 봄에 그건 좀 심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양양도 떴고 서핑 빌리 비치로. 이미 다 떴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요즘에 눈에 들어온 거는 답사하다가 양양 북쪽의 고성. 고성. 접경 지역. 저 고성 요즘에 여기저기서 블로그 같은 데서 고성 얘기가 종종 나오더라고요. 네. 실제로 가서 감탄했던 게 네. 기억하셨습니다만 아마 젊으셨을 때는 동해안에 철책했잖아요 바닷가에. 네. 근데 그거를 민간 친화적으로 거둔 다음에 바닷가들이 망가졌잖아요. 네. 고성은 아직 쳤어요. 치고 있고 낮에는 열어줘요. 그 군부대에서. 그래서 그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천혜의 바닷가라는 것이. 네. 아마 한국 동해안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천혜의 자원은 고성이 아닌가. 네. 그러면서 양양 영향을 받아서 좋은 레지던시라든지 네. 커피도 맛있었어요. 저부터 고성이 뜹니다 앞으로. 관광지란 휴양지로. 제가 사실 여기 숨은 취미가 여기 드러나 있는데 제가 저 스트레스 풀 때가 뭐냐면 내가 노후에 살만한 정말 멋있구나라는 곳을 대단 사심이 가득. 다 찾아보거든요. 근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고 싶은 곳은 다 이 마음속에서 아마 다른 곳일 거예요. 지금이야 저는 이제 출퇴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살고 싶은 곳에 산다기보다는 출근을 위한 곳에 그렇죠. 사는 거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나간다면 어떤 게 또 좀 있을까요? 평소에 습관을 들이시면 좋은 것이 기본적으로 지도 보실 때 그 부동산에 가면 걸리는 것 같은 색깔 지도 말고 반드시 위성사진으로 보시라. 그것도 한국 위성사진 구글맵을 보시라. 왜냐하면은 공장이나 군부대 대규모 항만 시설들은 한국 지도는 지어놓거든요. 위성에서도. 정말요? 예. 성남공항도 거대한 녹지로 색칠되어 있을 겁니다. 한국이 이렇게 녹지가 만난다 놀랄 경우 있는데. 몰랐습니다. 예. 진짜로요? 예. 와. 근데 구글 지도는 한국 정부랑 어느 정도 타협본 선에서 해당도가 높지 않게 그걸 보여줘요. 평택 미군기지라든지. 그래서 뭔가 보다 보면 부자연스럽게 녹색 칠해져 되어 있을 겁니다. 한국 지도에서. 위성사진에서. 근데 확인해 보면 뭔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전략인데 투자시기는 안 좋습니다. 탄약고라든지 이런 곳은 오히려 개발 압력이 덜할 겁니다. 군부대 옆이라서. 근데 좀 오랫동안 편하게 살고 싶을 때는 오히려 그쪽 옆이 편해요. 예를 들어 평택의 험브리스 이런 데 옆이라든지 평택 중부 지역은 아무래도 앞으로 개발 압력이 좀 덜할 겁니다. 미군 부대 큰 게 두 개 있다 보니까 오산 비행장하고. 근데 그런 지역은 반대로 노후에 농사 지으시면서 서울하고 멀지도 않고 좋은 곳들인 거죠. 그 다음에는 위성사진으로 보시다가 신경 쓰이는 곳은 반드시 가보십시오. 그것도 차로 말고 대중교통으로. 여러분들 은퇴하시면 언젠가는 면허증 반납하셔야 돼요. 일본 경우는 적극적으로 면허증 반납 운동을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큰 병원 가시거나 장 보러 가실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살 곳이 장기적으로 괜찮은가. 지하철역에서 평지 15분인 건데 걸어서 15분. 안 되더라도 일단 평지 지역으로. 한국 분들이 산을 좋아하셔가지고 자꾸 올라가시는데 그 지금은 건강하셔서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되면 힘드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가급적 평지 지역을 권하긴 해요. 근데 가평, 양평 정도는 하지만 또 지하철역이 있고 하니까
네. 나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는 곳에 대한 고찰 이렇게 해볼 경우가 참 드문 것 같아요. 도시문헌학자 김지덕 박사님과 함께 사는 곳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고찰을 해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ight.